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관계,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어, 기존에 인류가 해결하려고 했던 굶주림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드렸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환경 문제나 또는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던 환경교육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고 심화된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 또는 새로운 인류상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구생태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생태시민은 세계시민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앞에서 아마존의 산불이 계속 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산불은 농민들이 일부러 지른 불이 9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농민들은 불을 질러서 없앤 숲에 농사를 짓는데요. 이때 재배하는 작물들이 대체로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가축 사료입니다. 그 가축 사료로 재배해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브라질에서 이런 가축 사료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5위에 해당됩니다. 1년에만 480만 톤에 이르는 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소, 닭, 돼지가 아마존의 숲을 불태운 대가로 재배된 콩과 옥수수와 같은 가축 사료를 먹고 자란 소, 닭, 돼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한 끼 식사가 지구 반대편 아마존 숲이 사라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생태적 소양을 가진 시민이어야 하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도 함께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라는 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한한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성장하거나 우리가 무한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 유한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좋은 삶을 만들고 또 사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을 지구생태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화의 원동력,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우주와 지구와 생명과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원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갖는 죄책감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무기력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랄까 더 깊어지면 혐오 같은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자기의 물리적 풍요를 위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연을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야. 원래 그래.
그래서 세상은 바뀔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한 3살, 4살 무렵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나무 수국에 꽃이 핀 걸 보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인데,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편지를 한 통 남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38억 년쯤 전에 이 우주에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우주의 생성 과정 중에 45억 년쯤 전에 태양과 함께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또 지구라는 이 별에 바닷속 어딘가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다가 육지로 올라오고, 또 육지로 올라와서는 양서류와 파충류와 또 기타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인 진화를 거치고, 그러면서 유인원이 생기고, 그 유인원들 중에 한 20만 년쯤 전에 지금 우리와 똑 닮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태어났단다.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론과 원리와 법칙들을 찾아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종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와 아빠가 널 낳았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138억 년이라고 하는 이 긴 우주의 역사가 일종의 자기 창조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마지막에 태어난 것이 지금 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으로서는, 지금도 머리에 뭐 핀 하나만 제대로 꼽으면 생각만으로도 뉴욕에 있는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과학기술을 가지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특히 최근 몇백 년 동안 인간은 이렇게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시켜 놓은 이 인류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개체들도 괴롭히거나 파괴하고, 다른 생명도 파괴하고, 또 지금은 지구 전체를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 우리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이제 멈추고 이웃과 자연과 지구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거기에 실패한다면 인류에게는 아주 암울한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이런 존재로 만들어낸 건 그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끊임없는 우주의 자기 창조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장혜익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우주의 신경세포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가 그랬듯이 이제 스스로를 새롭게 자기 창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내가 이 우주, 태양과 지구, 그리고 생명의 탄생, 그리고 동식물의 탄생,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의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고, 이런 과정의 끝에 우리는 비인간 생명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과 무생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스스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를 MRI에다 넣고 찍으면서 돈을 보여주면 반짝반짝거리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봤을 때, 또 도박 중독자가 잭팟이 터졌을 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봤을 때 반짝거리는 부위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지금 돈에 중독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삶과 관련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케티 불평등 지수, 그러니까 임금소득과 자산소득을 함께 묶어서 평가하는 불평등 지수로 보면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용모손처럼 보이는 이 자발적 가난, 자발적 검소라고 하는 걸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철학적으로는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연기적 존재라는 것, 사회적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신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3, 400년 동안의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2500년 전에 가르침이 신비주의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차분하게 우리의 존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히 자본주의 산업 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먼스죠.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고 서로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요약해서 보면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개체 집단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개체가 더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또는 그런 개체들이 많은 집단은, 종은 사라지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존재가 많은 집단은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딱 지금 바로 우리 인류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 그리고 이런 나의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와 또 생존권의 한계를 결정할 때 지구의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 문명은 어디 있는가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인데요. 이 오른쪽 아래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은
인간개발 지수가 0.7보다 높으면서 생태 발자국은 1보다 작은, 낮은 그런 문명입니다. 이런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또 쓰레기는 지구에 버리게 되는데 그걸 지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면적으로 환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생태 발자국은 3.5로 알려져 있는데 이 3.5라는 말은 지금 전 세계 80억 인류가 모두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지구가 3개 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계 전체 평균이 1.7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거의 2개쯤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고 또 버리고 있는 쓰레기,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태 발자국 1보다는 낮은 데 살지만 삶의 질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인간개발 지수가. 그래서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실업, 그다음에 학교를 제대로 초등학교 정도도 못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 실현의 정도나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만든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범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종범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는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선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죠. 사람은 많은데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그래서 이런 다툼이 분쟁이나 전쟁이나 약육강식이나 또는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을 대상으로 한 만인의 투쟁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게 하나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체제, 정치체제이고 하나는 시장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자기조절 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획득해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건 상품으로서 구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결국 더 필요한 것은 화폐죠. 화폐가 많아야만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은 뭐에 달렸냐면 화폐 보유량 또는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화폐량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해야 되죠. 그러려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더 수능 성적이 좋고 내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시 그 서열과 경쟁의 체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쟁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거나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 나쁜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쟁력에 따라서 사회가 차별하는 건
공정한 것이야.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런 능력에 따른 차별이 세습되는 것도 공정한 거야.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된 건데 누굴 탓하리?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이데올로기이고, 만약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좋은 삶이라면 그런 욕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구는 결국 붕괴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좋은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2050 미래교육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단체, 시민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보고서의 서론에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두 가지 원인이 있고 불확실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속 불가능한 두 개의 원인은 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또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인류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고 있고 AI를 포함한 일종의 디지털 혁명, 또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어본 적이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 단기적인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 성공이나 국가의 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서로와 이웃과 지구를 돌보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미래교육의 핵심이다. 앞에서 제가 인간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지구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쪽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138억 년 우주 진화의 역사가 창조해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활용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변화는 아마 실제 세계, 여기서 이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는 실제 세계가 배움의 중심, 교육과정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 교과 중심, 지식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실제 세계로부터 배움이 멀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상 기반 학습의 출발점은 바로 총체적인 현실 세계의 현상이고, 이런 실제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과의 지식이라든지 범교과 학습 주제 같은 것들을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특히 학문의 지식 체계가 교과의 내용 체계가 흔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는 게 늘 보편 추상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 세계는 늘 특수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이 보편 추상적 지식으로는 실제 세계의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이라고 하는 실제 세계를 배움의 중심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섬진강에 제첩이라는 조개가 사는데요. 제첩이라는 조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살고 있는 조개입니다. 아주 맛이 좋고 그래서 음식으로도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큰 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다 막혀 있어서 제첩이 거의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고, 섬진강에만 하구뚝이 없어서 제첩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만 해도 600톤이 넘게 잡히던 제첩이 최근 들어서 100분의 1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만약 구례, 하동, 광양, 화개장터 지역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섬진강 제첩이 감소한 사건을 탐구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원인으로서 아마 섬진강 댐에 만들어진 큰 댐 3개 그리고 작은 댐 3개가 원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섬진강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광양 제철소의 공업용수, 김제평야의 농업용수, 순천, 여수, 광주의 생활용수 등으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 섬진강 하구로 가는 강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하구에 살고 있던 제첩들이 염분 농도가 계속 높아져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첩들이 상류 지역으로 15km까지 올라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2020년에 섬진강 지역에 대홍수가 나면서 7, 8월 달이 산란기인 제첩이 낳아놓은 알을 싹 끌고 바다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제첩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550개의 어촌 가구가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을 맞이하게 됐고, 100개의 식당이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하고, 제철 가공 공장도 중국산을 우리나라 것처럼 표기하다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제첩 축제는 취소되고, 세계 어업유산이자 농업유산인 제첩잡이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타이 병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이 병은 카드뮴 중독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사실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군국주의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납, 구리, 아연과 같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카드뮴이었습니다. 이 카드뮴은 일본의 전통 가옥 구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늘 일용하게 됐고, 논밭으로 흘러들어서 식량에도 스며들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따이 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죽은 건 95% 이상이 아이를 여러 명 낳은 엄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마들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였고, 노동 강도가 세서 뼈가 한 30군데 40군데씩 부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따이 병이라는 사건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화학 카드뮴에 대한 화학적 성질도 알아야 되고,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도 알아야 되고, 일본의 가부장적인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교과의 교과의 지식과 범교과 학술 주제들이 결합되어서 사건을 탐구하는 과정에 우리는 바로 이 이따이 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탐구하는 연습을 위해서 제가 K무크에 환경사건에 감춰진 진실이라고 6개의 사건을 다룬 강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구인, 지구 시민으로 거듭나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성균 간의 교육과정을 여전히 사서삼경으로 남겨두었고 결국 10년 뒤에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5년 뒤에 나라를 뺏기게 됐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과학기술이 중요한 사회라고 해도 과학기술만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일제강점기에 대비해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걸 미래교육이라고 착각할 수 있듯이 미래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AI를 가르치는 것이 곧 미래교육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항상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달성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도 바꾸고 또 학교에서 모든 교과에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를 포함해서 학교의 급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장면들 속에서 생태 전환을 이루고 지구 생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구본을 하나 장만하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종교활동에서도 연결하고 또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여 있지 않은지 찾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고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 생태 시민으로 거듭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